세계 최초의 상업용 에어택시, 정확히는 EV톨이라고 부르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전용 버티포트가 두바이에 완공되었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서 기존 항공산업의 룰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단주는 기술 시연이나 그럴싸한 조감도 발표 수준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인프라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벌써 지어졌다고요? 네,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수용 인원하고 노선까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입니다. 와, 진짜 코앞이네요. 이번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두바이 왕세자 쉐이크 함단의 공식 소셜미디어 발표, 그리고 두바이 도로교통청,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스포츠, 조비 에비에이션의 공식 자료들을 다 모아봤고요. 거기다가 이 프로젝트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나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한 월가의 심층 투자 리포트들,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의 자료들까지 총망라해서 살펴봤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도로 위에서 45분 동안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날아서 10분 만에 도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신기술이 단순히 비행기 하나 뜨는 걸 넘어서 어떻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플랫폼 혁명이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류가 이동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과 시간의 교환 비율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현장을 오늘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눈앞에 다가온 현실부터 짚어봐야죠. 이 두바이 버티포트의 스펙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 지어진 이 시설인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4층 규모의 한 3,100제곱미터 면적이고 주 여객 터미널이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진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연간 수용 능력이 17만 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두바이 같은 거대한 글로벌 관광 도시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라고 부르기엔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요? 아,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인다. 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억만장자 몇 명을 위한 되게 값비싼 장난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숫자를 처음 보시면 당연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지하철이나 버스랑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수백만 명이 타는 게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닛 이코노믹스, 즉 단위당 경제성입니다. 단위당 경제성이요? 네, 누가 왜 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바이가 어떤 도시입니까? 전 세계의 엄청난 부호들, VIP,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객이 가장 밀도 높게 모이는 곳이거든요.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바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간은 곧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려서 팜 주메이라의 최고급 호텔이나 다운타운의 미팅 장소까지 가려면 그 꽉 막힌 도로에서 45분을 그냥 버려야 합니다. 와, 45분이면 진짜 피곤하죠. 그런데 이 에어택시를 태면 그걸 단 10번으로 줄여줍니다. 아, 45분이 10분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35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두바이를 노리는 초기 시장은 누구나 타는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이 압도적인 시간 단축 효과에 기꺼이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할 준비가 된 최상위 수요, 그 수요를 폭발적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 박미담회가 아니라 확실한 하이엔드 타겟팅이었네요. 연간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시민 전체로 보면 되게 적은데 1인당 막대한 객단가를 지불하는 VIP 17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수익 모델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건 돈이 됩니다. 확실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유닛 이코노믹스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VIP들이 빨리 가고 싶으면 이미 헬리콥터라는 훌륭한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네, 헬리콥터가 있죠. 헬기 타면 될 텐데 왜 굳이 조비가 만든 에러택시를 새로 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대체 EV톨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헬리콥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왜 헬리콥터 서비스가 대중화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네, 왜 안 됐죠? 가장 큰 범위는 바로 소음,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아, 소음이요? 확실히 헬기 소리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헬리콥터는 그 거대한 메인 로터,
그러니까 큰 회전 날개 하나로 공기를 엄청 거칠게 베어내면서 날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의 소용돌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투도투톡하는 그 엄청난 충격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군용 헬기 지나갈 때 막 유리창 흔들리고 귀 막아야 하는 그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걸 블레이드 슬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심 한가운데 헬기가 뜨면 주변 건물 유리창이 끼질짓이 흔들리고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겠네요. 도심 한가운데 옥상에서 매일 그런 소리가 나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조비의 기체를 한번 보시면 커다란 로터 하나가 아니라 작은 프로펠러 6개가 기체 곳곳에 분산되어서 달려 있습니다. 6개나요? 네, 이를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단 엔진의 폭발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 전기차처럼 모터로만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6개의 작은 프로펠러가 훨씬 낮은 속도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도 필요한 양력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헬리콥터 대비 소음이 무려 100배 이상 적습니다. 와, 100배요? 그 정도면 체감이 확 될 텐데요. 고도한 500m 상공을 날아가면 지상에서는 도시의 그 백색 소음에 묻혀서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소음이 없다는 건 헬기처럼 도시 외곽이나 특별한 장소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도심 한복판 건물 지붕 위로 바로 이착륙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기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두바이 다운타운이나 팜주메이라 같은 도심 핵심 거점 4곳에 버티포트가 동시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와, 소음 문제 하나 해결한 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네요. 게다가 프로펠러가 6개라는 건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비행 중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해서 모터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 프로펠러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강력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아, 헬기는 위에 날개 하나 고장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바로 추락이죠. 그래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기술적인 원리를 듣고 나니까 왜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늘에 새로운 기체를 띄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험난한 과정이죠. 특히 항공 규제는 사람 목숨이랑 직결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자료 보니까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이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대대적으로 막 사진을 올리고 하던데? 네, 소셜미디어에 크게 화제가 됐죠.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의뢰하는 정치인들의 행사용 사진 찍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는 이걸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중동의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두바이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그 사진 한 장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특성이 있죠? 서구권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의 방문은 그냥 응원이나 격려 차원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두바이에서 왕실, 로열 패밀리의 공개적인 공표는 진짜 절대적인 무게감을 갖습니다. 아,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왕족이니까 파워가 다르군요. 왕세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올해 최고 수준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 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지시했다는 말이 그럼 항공청의 안전 규제나 까다로운 테스트 같은 걸 그냥 마음대로 다 건너뛰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를 무시한다거나 대충 검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왕세자라도 막 사람 목숨 달린 걸 대충 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시했다는 건 행정적인 패스트 트랙을 깔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패스트 트랙이요? 네. 보통 미국 연방항공청이나 유럽 항공안전기관에서 이런 새로운 개념의 기체를 심사할 때는 정말 수십만 장의 서류와 수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시간 다 보내겠네요. 그런데 이게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낙점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바이 항공 당국이 조비의 인증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행정력과 최고급 전문가들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남들이 5년 걸려서 뚫을 행정 절차의 대기 번호표를 그냥 1번으로 바꿔주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시험의 난이도나 합격 기준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시험 감독관을 1대1로 전담 마크시켜서 채점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거라면 조비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긴 거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즉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의 문제입니다. 아, 돈 문제 무시할 수 없죠. 버티포트를 짓고 전력망을 쫙 깔고
예약 시스템 같은 걸 만드는 초기 자본 지출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현금을 용광로에 태워버리는 거랑 같거든요. 조비도 아직은 스타트업이니까 수조 원을 인프라에 쏟아붓긴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두바이는 도로교통청이랑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스포츠가 이 하드웨어 구축 비용과 책임을 상당 부분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그냥 깔아주는 거군요. 네, 조비는 뼈를 깎는 그 막대한 자본 리스크를 덜어내고 자기들의 본업인 기체 운용과 서비스 플랫폼 확장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겁니다. 와, 이 대목에서 저는 이 기업의 큰 그림, 전략이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를 가만히 보면 완벽한 삼각형대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구조죠. 정부가 교통 거버넌스를 맡고 스카이스포츠가 인프라를 지어주고 조비는 비행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건 조비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서 정부에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비행기 운항부터 승객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고 탑승하는 흐름 관리까지 그 모든 걸 조비가 다 직접 한다면서요. 네,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조비의 손을 거칩니다. 해버린 거나 우버가 기사랑 승객을 앱 하나로 통제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모델 아닙니까? 와, 정말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항공계의 테슬라 혹은 항공계의 우버가 되겠다는 게 조비의 진정한 목표거든요. 보통 전통적인 항공산업 구조를 보면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네, 제조사들이죠. 그러면 델타 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그 비행기를 사와서 운행을 합니다. 철저하게 기체 제조와 서비스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죠. 서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네요. 하지만 조비는 하드웨어 제조, 비행기 실제 운영, 그리고 고객용 예약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거죠. 아, 비행기를 한 번 팔고 마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승객이 에어택시를 탈 때마다 끊임없이 돈을 버는 구조. 그러니까 구독 경제나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진짜 무서운 무기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다른 경쟁사들이 이걸 흉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진입장벽,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른 후발주자가 조비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기술은 발전하니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두바이의 거대한 교통망, 도로교통청의 관제 시스템, 버티포트라는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수만 명의 부유층 고객 스마트폰 앱에 조비의 소프트웨어가 꽉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으면요. 아, 그거 갈아타기 진짜 귀찮고 힘들겠네요. 이걸 통째로 대체하는 건 사실상 안 됩니다. 초기 생태계 자체를 선점해버리는 자가 승자독식하는 시장인 겁니다. 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생각하면 딱 맞네요. 다른 전기차들도 결국 테슬라 충전소 쓰겠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두고 보니까 조비의 미래가 너무 핑크빛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갈 건 확실히 짚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는 없으니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모건 스탠리나 월가의 투자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엄청난 기회라고 막 칭송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날카로운 경고도 하고 있던데요. 현실적으로 조비가 부딪힐 만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당연히 존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리스크는 바로 시간과의 싸움, 즉 현금 소진율입니다. 현금 소진율, 캐시 번레이트 말씀이시군요. 네, 조비는 지금 당장 흑자를 막 내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인증받는데 매분 매초 막대한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 상태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술술 나가겠네요. 만약에 2026년으로 꽉 박아놓은 저 두바이 상용화 일정이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나 규제 문제로 1년이나 2년이라도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1, 2년만 밀려도 버티지 못하는군요.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치명적인 재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말라가고 비용은 계속 나가니까요. 아무리 두바이 정부가 막 뒤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막상 하늘의 기체를 띄워놓고 보니까 배터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닳는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물리법칙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월가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에어택시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바로 턴어라운드 타임이거든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면 승객 내리고 다음 승객 태울 때까지 걸리는 그 간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행기가 땅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성은 박살이 납니다. 조비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배터리를 확 충전해서 바로 다음 비행에 나서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고속 충전을 한다고요? 우리 스마트폰도 고속 충전 맨날 하면 배터리 수명 엄청 빨리 달잖아요. 정확합니다. 고속 충전은 필연적으로 배터리 셀의 수명을 심각하게 갉아먹습니다. 충전할 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아, 10분 충전하고 바로 띄우고 또 10분 충전하고 배터리가 견디질 못하겠네요. 이 딜레마를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제어하느냐, 이게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조비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기술력이 여기서 진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이상과 현실, 기술과 경제 사이에서 엄청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격신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조비가 이 배터리 문제나 여러 리스크를 다 이겨내고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딱 첫 단추를 깨게 된다면 와,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가 두바이 한 곳에서 끝날 리는 절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두바이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글로벌 쇼케이스 무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군요. 네, 전 세계의 부호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이 두바이에 와서 이 에어택시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타보게 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되네. 우리도 도입하자. 이렇겠네요. 만 되면 그 다음은 거대한 본토 시장인 미국, 그리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는 도쿄, 서울 같은 메가시티로 이 플랫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 두바이라는 확실한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다른 나라 설득하기는 훨씬 쉽겠네요.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 이 도심 항공교통, UAM 시장이 장기적으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0조 원이라니 진짜 단위가 다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026년이라는 숫자가 진짜 너무나 가깝게 확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이제 고작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제 곧 사람들은 꽉 막힌 2차원 평면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서 매연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3차원 하늘 공간으로 해방될 겁니다. 진짜 인류의 모빌리티 역사에 엄청난 굵은 획을 긋는 순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네요. 과거의 인류가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때 겪었던 그 거대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우리가 직접 겪게 되는 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